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그 사람. 그런데 오늘 당신은 그 사람이 낯섭니다. 자녀도 떠났고 회사도 사라졌고 남은 건 침묵뿐. 이 사람과 정말 남은 3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스마트폰 너머에선 AI가 당신의 자리를 조용히 대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한 노인이 이 질문에 이미 답을 써두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키케로. 그가 남긴 지혜는 오늘 당신에게 쓴 편지입니다. 황혼 이혼의 서막. 퇴직 통보사를 갔던 날 당신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새벽마다 넥타이를 고쳐매고 늦은 밤 귀가하면서도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 한마디로 버텨온 삶.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멈춥니다. 텅 빈 집.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으며 거실에는 낯선 두 사람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의 배우자 그리고 당신 자신입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국내 황혼 이혼율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이혼 건수는 20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숫자 뒤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밥만 먹는다는 아내의 한숨, 평생 뒷바라지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는 남편의 서운함.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도 그 질문이 머릿속을 조용히 맴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함께 살아온 것뿐일까? 키케로는 기원전 63년 로마의 집정관 자리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인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사유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저작 우정에 관하여 라엘리우스 디 아미키티아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진정한 우정은 덕에 기반해야 한다. 이익이나 쾌락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관계여야 한다. 키케로는 부부관계를 직접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하나의 명확한 질문을 가리킵니다. 이 관계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 질문 하나가 황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첫 번째 렌즈입니다. 텅 빈 집에서 느끼는 그 서늘함,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삶의 조용한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키케로라면 이 기로에선 당신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다음 장에서 2000년 전 로마의 가장 위대한 변호사가 황혼 이혼의 피고석에 앉은 당신의 관계를 직접 변론합니다. 그의 판결은 당신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로마의 법정을 상상해봅니다. 대리석 기둥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수백 명의 청중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키케로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의 앞에 놓인 사건은 살인도 반역도 아닙니다. 피고석에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한 쌍의 부부,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키케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판사에게도 청중에게도 아닌 당신을 향해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떠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신 자신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것입니까?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키케로의 철학에서 가장 본질적인 통찰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상대방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완성되지 않은 것 비롯된다고. 철학 용어로 표현하면 키케로는 덕을 모든 관계의 기초로 삼습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용기, 절제, 정의, 그리고 지혜. 네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그는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키케로가 우정에 관하여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 그 자체라고. 그렇다면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그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키케로는 이혼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인내를 미덕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수십 년간 상대를 존중하지 않은 관계, 한쪽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소모시켜온 관계라면 그것은 유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당신 자신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역할만을 보여준 것입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아버지, 어머니, 직장인, 부양자라는 역할을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 뒤에 있는 진짜 나는 배우자에게도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도 낯선 존재일 수 있습니다. 키케로는 여기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품격 있는 홀로서기. 만약 그 관계가 진정한 상호 존중 없이 오직 의무와 관습으로만 유지되어 왔다면 용기 있게 각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공존. 오랜 세월을 함께 쌓아온 두 사람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 관계를 재설계하는 것. 키케로는 이것을 가장 성숙한 형태의 관계라 봅니다. 어느 쪽이 정답인가는 키케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기준은 두려움이나 체면이 아니라 덕과 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키케로는 법정에서 마지막 변론을 마무리하듯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노년에 찾아온 고요함은 삶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선물 앞에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장 진실한 자신이 될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황혼의 이혼을 결심하든 새로운 공존을 선택하든 그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 당신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관계의 폭풍을 겨우 지나왔더니 이번엔 훨씬 더 커다란 파도가 밀려옵니다. AI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세상에서 과연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아직 쓸모가 있는 걸까요? 2000년 전 로마의 조타수가 그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뉴스피드는 쉴 새 없이 흘러가고 누군가는 AI로 소설을 쓰고 누군가는 AI로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AI에게 인생 상담까지 맡깁니다. 그 화면 앞에서 당신은 문득 멈춥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소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감각, 수백 번의 실패와 수천 번의 결정 끝에 비로소 얻어낸 판단력.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낡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감각, 지금 이 글을 보는 당신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통계는 더 차갑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AI와 자동화로 수억 개의 일자리 구조가 재편될 것이라 전망했으며 그 변화의 속도 앞에서 가장 먼저 소외감을 느끼는 세대는 시니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빠른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전제. AI는 1초 만에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키케로가 살았던 로마 공화정 말기, 그 혼돈의 시대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보는 넘쳐 흘렀습니다. 원로원에는 수많은 연설가들이 있었고 각자가 자신의 논리로 민중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빠른 말, 화려한 수사, 압도적인 논리. 그 속에서 키케로가 선택한 무기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무론에서 이렇게 씁니다.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언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 아는 것. 그것이 지혜다. AI는 지식을 가집니다. 방대하고 정확하고 빠른 지식. 그러나 AI는 지혜를 갖지 못합니다. 지혜는 데이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고통에서, 선택에서, 그리고 후회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겪은 그 크고 작은 실패들, 돌이키고 싶었던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들 끝에 가스로 붙잡은 교훈들. 그것은 어떤 언어 모델도 학습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키케로는 65세의 나이에 정치적으로 실각하고 모든 것을 잃은 뒤에도 글을 썼습니다. 년에 관하여 라는 책을 집필한 것은 바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는 노년을 비극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년을 수확의 계절이라 불렀습니다. 젊음이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라면 노년은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비로소 온전히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디지털 화면 앞에서 느끼는 그 소외감, 그것은 당신이 뒤처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차원에서 앞서 있다는, 세상이 아직 알아채지 못한 진실의 그림자입니다. AI가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정확하게 짚어봅니다. AI가 단 0.3초 만에 내놓는 답과 당신이 30년 만에 깨달은 답,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지 다음 장에서 키케로의 조타수 이론이 완벽하게 증명해드립니다. 지중해를 상상해봅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상선 한 척이 거친 파도 위를 가르고 있습니다. 갑반 아래에는 최신 항해 도구들이 있습니다. 별의 위치를 계산한 도표, 바람의 방향을 기록한 양피지, 수심을 재는 측량 도구들. 그러나 그 모든 도구를 쥐고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단 한 사람, 조타수입니다. 키케로는 의무론에서 이 조타수의 비유를 통해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폭풍이 언제 올지 아는 것은 지식이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키를 꺾어야 하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지금 이 비유를 현대로 가져옵니다. AI는 완벽한 항해 도구입니다.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항로를 계산하고 연료 효율을 최대화하는 경로를 0.1초 만에 제시합니다.
그러나 AI는 조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타수의 역할은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을 돌아봅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그 결정이 옳은지 틀린지 어떤 데이터도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에 책임을 졌습니다. 자녀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떤 알고리즘도 그 아이의 마음속을 분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눈빛만으로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이것이 AI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철학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AI는 명시적 지식, 즉 explicit knowledge를 처리합니다. 언어로 표현되고 데이터로 저장되고 알고리즘으로 분석되는 지식. 그러나 인간의 경험이 쌓인 자리에는 암묵적 지식, 즉 tacit knowledge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낄 수 있고 가르칠 수 없지만 전달할 수 있으며 측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지식. 키케로는 이것을 프루덴티아, 즉 실천적 지혜라 불렀습니다. 프루덴티아는 책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냄으로써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던 그 밤의 감각, 오랜 친구의 장례식에서 말없이 어깨를 감쌌던 그 손의 무게,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참아야 했던 그 숨, 이 모든 것이 쌓여 당신 안에 형성된 조타소의 눈, 그 눈은 어떤 반도체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왜 시니어 자문위원을 두는지, 왜 은퇴한 전문가들의 경험을 다시 불러오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체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SNS 팔로워 숫자도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거친 파도를 몸으로 겪으며 길러낸 그 조타수의 감각입니다. AI는 최적의 항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 한가운데서 승객들을 향해 괜찮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조타수뿐입니다. 그 조타수가 바로 당신입니다. 키케로가 노년에 관하여에서 70대에도 활발하게 글을 쓰고 사유하며 자신을 증명했던 것처럼 당신의 깊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전부인 시대에 깊이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희귀해집니다. 희귀한 것은 귀합니다. 귀한 것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조타수의 눈은 당신과 함께 사라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키케로가 로마 원로원을 움직인 그 비밀 무기를 공개합니다. 기계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향기가 무엇인지 이제 밝혀집니다. 로마 원로원 기원전 63년. 카텔리나의 반란이 로마를 뒤흔들던 그 밤, 집정관 키케로는 단상에 올라섭니다. 그의 손에는 어떤 무기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칼도 방패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로마를 구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그날 밤 키케로의 연설을 듣고 전원 기립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련한 정치가들이 한 사람의 이야기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키케로의 연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신정보였을까요? 완벽한 논리였을까요? 압도적인 데이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자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로마인이라는 정체성이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어떻게 뛰고 있는지를 키케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이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감동이며 감동은 오직 진실한 경험에서만 태어난다. 지금 이 순간 AI를 생각해 봅니다. AI는 하루에 수백만 개의 이야기를 생성합니다. 완벽한 문법, 적절한 어휘, 매끄러운 흐름. 그러나 그 이야기들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비 오는 날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 첫 출근 날 새 구두 가죽 냄새, 오래된 책장에서 풍기는 세월의 냄새. 이것은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온 시간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인간의 향기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에는 그 향기가 있습니다. 30대의 사억이 망했을 때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닫아버렸던 그 순간, 아이가 밤새 열이 내리지 않아서 새벽 3시에 응급실 복도에 앉아 형광등 불빛 아래 떨고 있었던 그 기억,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이 생각보다 너무 작았다는 그 충격. 이 이야기들은 어떤 언어 모델도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은 정보가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키케로는 수사학의 핵심을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로고스는 논리입니다. AI가 가장 잘합니다. 에토스는 신뢰입니다. AI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토스, 즉 감동은 오직 진짜 삶을 살아온 사람만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젊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지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은 삶이 당신에게 남긴 흔적이고 그 흔적이 만들어낸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 속에 담긴 파토스입니다.
손자가 처음 이별을 경험하고 말없이 돌아섰을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시련을 극복하는 5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나도 그랬어. 그때 나는 으로 시작하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과연 누군가에게 가닿을 수 있을까? 가닿습니다. 반드시 가닿습니다. 키케로는 62세에 사랑하는 딸 툴리아를 잃었습니다. 그 슬픔을 글로 썼고 그 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다. 시간은 데이터를 낡게 만들지만 진실한 이야기는 낡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귀한 컨텐츠입니다. 기계는 정보를 전달하고 인간은 감동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감동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당신 안에 잠든 그 이야기들을 이제 꺼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정작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관계의 피로, 디지털의 소음, 그리고 노년의 불안. 이것들을 하루 7분으로 잠재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장, 키케로가 2000년 전 로마에서 매일 아침 했던 그 루틴을 공개합니다. 아침 7시. 커튼 사이로 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집안은 아직 고요합니다. 어제의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몸으로 당신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안개처럼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병원 예약, 자녀에게 걸어야 할 전화, 어제 보다만 뉴스의 불안한 잔상들. 그 모든 것들이 밀려오기 직전, 딱 그 순간. 키케로는 매일 아침 이 시간을 자신을 위한 성찰의 시간으로 지켰습니다. 그는 투스쿨룸의 별장에서 날이 밝기 전 홀로 일어나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하루의 첫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명상 도구도 값비싼 수련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과 함께 하루를 여는 것.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에서 이렇게 씁니다. 철학은 삶의 장식이 아니다. 철학은 삶을 사는 방법이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묻는 사람은 결코 하루를 낭비하지 않는다. 지금 당신의 아침을 생각해 봅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손, 미처 일어나기도 전에 세상의 소음 속으로 뛰어드는 그 습관.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73%가 기상 후 5분 안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이 습관은 하루 종일 불안지수를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케로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채우기 전에 먼저 당신이 당신을 채워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하루는 처음부터 남의 것이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키케로의 아침 루틴을 현대 시니어의 하루에 맞게 재설계해봅니다. 첫 번째,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집기 전 딱 3분간 천장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아침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천천히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며 키케로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거창한 대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봐야지. 오늘은 오후에 산책을 한번 해야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키케로의 문장 하나를 하루의 화두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입니다. 살아있은 한 희망은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생각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최대적은 무지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다. 이 문장들을 노트에 적어두고 하루 동안 마음속에 품고 다닙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7분. 이 루틴에 필요한 시간은 고작 7분입니다. 그러나 이 7분이 쌓이면 한 달 뒤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6개월 뒤 당신의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1년 뒤 당신이라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키케로는 정치적 실각, 딸의 죽음, 추방의 위협, 인생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글을 썼고 매일 아침 질문을 던졌으며 매일 아침 자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것이 그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아침의 고요함은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준비입니다. 오늘 내일 아침 스마트폰보다 먼저 당신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황혼을 찬란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빛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아침을 시작해도 하루를 살다 보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유 없는 분노, 가라앉지 않는 불안,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시기심.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여전히 우리를 흔듭니다. 다음 장에서
키케로가 제안하는 감정의 평정심을 되찾는 법을 알아봅니다. 오후 3시. 아침의 고요함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장을 보다가 마주친 낯선 무례함. 자녀에게 걸었던 전화가 짧게 끊어진 뒤 남겨진 서운함. 뉴스 속 세상이 던지는 불안의 파편들. 당신의 마음은 어느새 아침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뜨겁게 조여들고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짜증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입니다. 키케로 역시 이 감정들과 평생을 싸웠습니다. 정적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분노, 권력을 잃고 추방당했을 때의 굴욕, 사랑하는 딸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의 슬픔. 그는 이 감정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지배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키케로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통찰을 빌려 자신만의 감정관리법을 정립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절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절제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키케로가 말하는 절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자신 사이에 간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은 강물과 같다. 강물에 뛰어들어 휩쓸리는 것도 어리석고 강물을 막으려 드는 것도 어리석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가에 서서 물의 흐름을 바라보는 법을 안다. 이 비유를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 번역하면 탈동일시입니다. 나는 분노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분노라는 감정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불안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불안이라는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입니다. 이 간격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키케로가 로마 원로원에서 했던 것처럼 딱 3번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키케로는 격렬한 논쟁 앞에서 항상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그를 감정에 지배받는 정치가가 아니라 감정을 도구로 사용하는 철학자로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 아래에는 상처받은 자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올라온다면 그 아래에는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심이 올라온다면 그 아래에는 아직 이루지 못한 열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메신저입니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에서 감정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욕망, 기쁨, 두려움, 고통. 그리고 이 감정들 각각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감정 자체가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그 감정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해친다. 비가 내린다고 해서 하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비를 맞으며 분노하는 것은 하늘 때문이 아니라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자신의 판단 때문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감정의 파도들, 그것들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깊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풍부한 감정은 풍부한 삶의 흔적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감정들에 지배당하는 대신 그것들과 함께 앉아 대화하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키케로가 제안하는 감정의 평정심, 그것은 돌처럼 굳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는 깊은 나무, 파도를 맞지만 무너지지 않는 등대. 그것이 키케로가 꿈꾼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며 나이가 들어야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내면의 자산입니다. 오늘 오후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딱 한 번만 멈춰봅니다. 숨을 3번 들이쉬고 강가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는 키케로를 마음속에 불러냅니다.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을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주인으로 만드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혁명입니다.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디지털 소외를 극복하고 감정의 평정심을 되찾은 당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품은 채 당신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에 서 있는 걸까요? 다음 장, 키케로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그 대답을 줄 것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 5시. 하늘은 한낮의 백색에서 깊은 황금빛으로 천천히 변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하루의 끝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화가들은 압니다. 이 시간을 골든아워라고 부른다는 것을. 빛이 가장 아름답고 사물이 가장 입체적으로 보이며 세상이 가장 깊은 색깔을 띠는 시간이라는 것을. 당신의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키케로는 기원전 44년 62세의 나이에 노년에 관하여를 완성합니다. 정치적으로 실각했고 딸 툴리아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로마의 권력은 카이사르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생의 황혼, 누가 봐도 끝을 향해 가는 시간. 그러나 키케로는 그 책에서 단 한 줄의 비탄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씁니다. 노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태도다. 같은 노년도 어떤 이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가벼운 날개가 된다. 그 차이는 오직 한 가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왔느냐에 달려있다. 키케로는 노년의 4가지 고통을 먼저 인정합니다. 활동이 줄어드는 것, 몸이 약해지는 것, 쾌락에서 멀어지는 것,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씩 조용하고 단호하게 뒤집습니다. 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활동은 몸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가장 깊은 철학을 논했고 키케로 자신은 62세에 가장 아름다운 글을 썼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몸의 쇠퇴를 슬퍼하는 대신 정신의 성장에 에너지를 씁니다. 육체는 젊음이 빌려준 도구일 뿐 영혼은 당신이 평생 직접 만들어 온 작품입니다. 쾌락에서 멀어지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키케로는 말합니다. 감각적 쾌락이 줄어드는 자리에 지적 쾌락이 들어온다고. 좋은 책 한 권, 깊은 대화 한 번, 아침 햇살 아래 마시는 차 한 잔의 고요함. 이것들은 젊음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 키케로는 이것을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담담하게 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잘 익은 사과가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듯 잘 살아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한다. 문제는 언제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익었느냐다. 지금 이 문장 앞에서 잠시 멈춰봅니다. 당신은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 수백 번의 선택, 수천 번의 감정.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조용히 숙성되고 있습니다. 덜 익은 과일은 달지 않습니다. 덜 익은 사람은 깊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깊어지는 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60대든 70대든 80대든 그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키케로의 언어로 말하면 그것은 수학의 계절입니다. 씨앗을 뿌리던 봄의 설렘, 뜨거운 여름을 버텨낸 인내,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계절에 비로소 열매로 맺히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오후의 감정의 파도를 바라보며 멈췄던 그 순간, 배우자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손자에게 들려준 당신의 이야기. 그것들이 쌓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장 찬란한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키케로의 글이 2000년 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지혜롭게 살아낸 하루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찬란한 조타수입니다. 폭풍도 겪었고 항로를 잃은 적도 있었으며 때로는 키를 놓칠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위대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주십시오. 나는 잘 살고 있다. 그 말이 내일 아침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당신의 황금기를 만듭니다. 지혜는 늙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키케로가 2000년 전 로마에서 증명했듯이,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매일 아침 증명하고 있듯이.